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승원. 그는 자신 혼자만을 위해 감정을 소비하는 시인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 생의 본질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시인이다. 그러기에 위와 같은 시가 탄생한 것이다. 누추한 편방을 서성이면서도 그는 가장 순수한 영혼의 바탕을 유지하려 했고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려 했다. 그는 인간다운 아름다움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소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움이 우러나는 장면을 보면 그 진실을 그대로 기록하려 했다. 그는 인생의 아름다움 앞에 눈물 흘리는 시인이다. 5학년 1반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므로 오랜만에 즐거운 날입니다. 북치는 날입니다. 우리 학교는 높은 포플라 나무줄기로 반쯤 가려져 있습니다. 아까부터 남의 밭에서 품발이 하는 제 어머니가 가물가물하게 바라다 보입니다. 운동경기가 한창입니다. 구경 온 제 또래의 장님이 하늘을 향해 웃음 지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보자기 속인 신문지에 싼 도시락과 삶은 고구마 몇 개와 사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옮겨놓는 어머니의 손은 남들과 같이 즐거워 약간 떨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품발이 하던 밭이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마 이상 몇 개를 주워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잠시나마 하나님보다도 숭고하게 이 땅 위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구경 왔던 제 또래의 장님은 따뜻한 이웃처럼 여겨졌습니다. 5학년 1반 전문. 이 시는 현대 시야 1966년 7월에 발표되었고 52인 시집에 수록되었을 뿐 그의 개인 시집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고삽하고 압축적인 작품을 적게 쓰던 김종삼은 이 시의 어법이 자신의 계장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5학년 일반 아이가 화자로 설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박한 화법으로 서술되는 작품이다. 지극히 일상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소박한 인정의 세계를 그려낸 작품이다. 그러나 평범한 서술과 단순한 비유가 오히려 시에 감동을 고취한다. 김종삼은 어린애의 순박한 화법으로 때묻지 않은 삶의 단면을 그대로 펼쳐 보인다. 여기에는 압축의 어법이나 환상의 비약이 없다. 어린애는 보이는 것만을 수술하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은 배면의 정황이 오히려 상상을 자극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가령 오랜만에 즐거운 날입니다 라는 구절은 즐거운 날이 많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아까부터 남의 밭에서 품발이 하는 제 어머니라는 구절은 아들의 운동의 날에도 어머니가 남의 밭에서 품발이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형편임을 드러낸다. 먹을 것을 옮겨놓는 어머니의 손은 남들과 같이 즐거워 약간 떨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린애의 마음이 담긴 서술이고 실제로는 준비해온 음식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낀 어머니의 손이 떨렸을 것이다. 그것을 즐겁다고 인식한 어린애의 천진성이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오히려 강화한다. 김종삼의 작시 원리인 명암의 대위적 구성은 이 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즐거운 운동의 날이 밝은 울림과 남의 밭에서 품발하는 어머니의 가물거리는 모습, 어린 장님 아이와 그의 하늘을 향한 웃음, 즐거운 점심시간에 어머니가 펼친 소박한 음식, 품발이 하던 밭에 고구마 이삭과 하나님보다 숭고하게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 등이 모두 명암의 교차를 이루는 항목들이다. 이러한 교차적 구성을 통해 이 시는 소외된 약자들끼리 느끼는 공감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가난의 엄령은 잠시 들이우는 어둠이고 어머니와 아이 사이 오가는 인정에 옮기는 어둠을 압도하면서 인간의 행복과 기쁨에 대해 소중한 깨달음을 갖게 한다. 더 나아가 인간이란 무엇이면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곰곰 생각하게 한다. 이 시의 전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란 본래 이렇게 아름답고 순결한 존재이며 가난 속에서 인정은 오히려 고귀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가난하지만 의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통해 현실의 극복이 고통이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것 또한 이것으로 하여 자신의 힘겨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상상의 힘을 통해 인생의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은 소망을 노래했다. 내가 많은 돈이 되어서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리니 내가 처음 일으키는 미풍이 되어서 내가 불멸의 평화가 되어서
내가 천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만을 싣고 가리니 내가 자비스런 신부가 되어서 그들을 한 번씩 방문하리니. 미사에 참석한 이중섭 씨. 현대무라 1968년 8일에 발표되고 본적지와 12연계에 수록되었다. 처음 발표 이후 시행의 변화가 일어나 12연계의 위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그가 생각하는 대상은 언제나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선량과 가난이 동식 관계를 이루지는 않지만 그의 관념에는 늘 이것이 붙어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돈이다. 마음 놓고 살기 위한 의식주의 터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에서는 구체적인 생활의 국면을 떠나 추상의 가치를 열거했다. 여기에 시인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처음 일으키는 미풍은 5월의 토끼똥꽃에서 본 아지랑이의 체온과 유사한 이미지다. 지금껏 감촉한 적이 없는 잔잔한 바람은 인간의 원초적 순결성을 환기한다. 불멸의 평화는 누구나가 꿈꾸는 이상상태를 의미하기에 새롭지 않은데 천사가 아름다운 음악을 싣고 간다는 것은 이치롭다. 천사의 한자포기를 그대로 남겨둔 것은 그 말의 뜻을 의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신부는 물에 내려온 사람이라면 그는 최고의 분물을 선사할 만한데 그가 안겨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밀풍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아름다운 음악이다. 여기 시인의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 돈과 편안함과 평화를 안겨준다 하면은 음악의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에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 위에 또 하나의 가치가 있으니 그것은 심리적 인식 능력, 아름다움의 향유다.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음악이다. 이 모든 것을 충족케 한 후 자비스러운 신부가 되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다. 종교적 구원 이전의 아름다움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 김종삼은 유사한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재벌이란 말이 없던 시대에서 재벌이 등장한 시대로 넘어오자 기원의 대상이 달라졌다. 내가 재벌이라면 메마른 낙농원 뜰마다 고아원 뜰마다 푸르게 하리니 참담한 나날을 사는 그 사람들은 눈물 지우는 어린 것들을 이끌어 주리니 슬기로움을 안겨주리니 기쁨 주리니 내가 재벌이라면. 한국문화 1980년 9월. 이 시에서 김종삼은 미풍, 평화, 천사, 신부 같은 거룩한 단어를 제쳐놓고 당장 재벌이 되는 것을 상상했다. 베풀고자 하는 대상은 옛날과 같이 양로원과 고아원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려는 세목이 조금 달라졌다. 세목의 형질을 보면 김종삼의 의식이 조금 더 분명해졌음을 알 수 있다. 뜰을 푸르게 하는 것이 먼저요. 이끌어주고 슬기로움을 안겨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다음이다. 의식주의 터전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시대이니 생계에 관한 것보다는 정신적 차원의 것을 강조했는데 음악은 고려하지 않았다. 김종삼은 우선 쾌적한 자연 환경을 제시했고 삶의 희망이 없는 그들을 이끌어 슬기로움과 기쁨을 줄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는 조금 떨어진 사항들이다. 여기 등장하는 슬기로움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해도 등장하는 요소로 나이가 들면서 슬기로움이 다른 어떤 덕목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새롭게 감지한 것 같다. 재벌이라면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쾌적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고 슬기로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980년보다 훨씬 소득이 높아진 지금 사회에 기부하려는 재벌들이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작품이다. 1960년대의 작품 중 5항의 일반처럼 가난한 생활 속의 인정을 다룬 이 사람을 현대시 5월 1963년 12월이라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나중에 부분적으로 개작되어 기동차가 다니던 철도길이라는 제목으로 시인학교에 수록되었다. 뭔가 못마땅한 대목이 있어 본적지나 12연계에 싣지 않고 나중에 수정하여 시인학교에 실었을 것이다. 기동차가 다니던 철도길은 각 시선집에 수록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그 작품의 첫 파풀작에 해당하는 이 사람을 원문 형태대로 인용해 보겠다. 할아버지 하나가 나으린 손자 하나를 다리고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손때 묻은 작은 냄비 아침을 잠이 있게 끓이고 있었다. 날마다 시민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이들은 그들만인 것처럼 애정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은 그들만인 것처럼
때로는 하늘 끝머리 벌판에서 아지 못할 곳에서 흘러오고 흘러가는 이들처럼 나는 며칠 밤에 한 번씩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들의 10원 하나 던져주고 가는 취미를 가졌었다. 기동차가 다니는 철도길을 넘어가던 취미를 가졌었다. 이들은 이 부근 외채 가마떼기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김종삼은 이 시의 끝부분에 나오는 시혜적 행동의 어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집에 냈지 않았을 것이다. 기동차가 다니던 철도길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5학년 1반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인데 비해 이 사람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다. 가사를 맡아본 어머니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매일 아침 작은 냄비에 뭔가를 정성껏 끓였다고 했다. 가난 속에서도 선량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한 것이다. 정성을 다해 날마다 신에게 감사하며 애정과 희망을 지니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어딘가에서 흘러와 또 어딘가로 흘러가는 일이지만 이들은 그렇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다. 화자는 그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즐거운 취미라고 적었다. 그들의 선량하고 가난한 생활을 통장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왕리 일반에 비하면 화자의 태도와 가치관이 전면에 노출되어 있다. 바로 이 점이 이 시를 감상적인 단계에 머물게 한 요인이고 이것을 인지한 시인이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이 작품과 비교하면 왕리 일반은 함축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화자 설정에 성공한 작품이다. 어린이 화자 설정은 어머니의 모성적 친화감을 확보한다는 장점도 있다. 엄만 죽지 않는 괴담. 엄마, 현대시약 1971년 9월. 가정을 이끄는 어머니의 힘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내일은 꼭 신문학 1977년 2월 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어구가 수정되어 재발표되었다. 이들 작품의 저변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삶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믿음이 놓여있다. 특이하게도 앞서 발표한 엄마가 뒤에 발표한 내일은 꼭보다 형태가 더 정제되어 있다. 아침에 라면을 맛있게들 먹었지. 엄만 장사를 잘할 줄 모르는 행상이란다. 너희들 오늘도 나와 있구나. 점으로 가는 선 허리에 내일은 꼭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의 지혜로 먹을 거랑 입을 거랑 가지고 오마. 엄만 죽지 않는 계단. 엄마가 자식들에게 건네는 어부비기에 할아버지나 아이의 말보다 친근하고 다정스럽다. 집안일과 바깥일을 다 할 줄 아는 엄마에게 삶을 헤쳐가는 힘도 더 강할 것 같다. 엄마는 아침에 라면을 끓여놓고 행상을 나섰다. 장사를 잘할 줄 모르는 행상이란다라는 말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은 엄마가 처음부터 장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행상은 거리에서 물건을 가는 것이니 가게를 열 수 있는 형편이 못 될 때 길로 나서는 법이다. 어떤 궁박한 처지에 몰려 행상을 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할 리가 없다. 아이들은 저녁이면 집 밖에 나와 어머니를 기다린다. 산허리라는 말로 볼 때 산 동네에 사는 가족이다. 하루 종일 행상을 했으나 아이들에게 줄 것을 마련하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져오려면 엄마의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엄마는 모든 것에 미숙한 상태다. 장사를 잘 할 줄 모르는 행상이 어떻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남긴 마지막 시행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엄만 죽지 않는 계단이라니. 이처럼 엄마의 속성과 위상을 잘 나타낸 구절은 없다. 역경을 디디고 생의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하는 존재이니 계단이라고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죽지 않는 이라고 했다. 엄만 죽지 않는 계단은 김종삼이 창조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명구이다. 어머니의 인자한 힘에 대한 신뢰는 오랜 시간이 흘러 다음과 같은 시를 창조케 했다. 이 시는 죽음에 인접한 상태에서 감지되는 어머니의 인자한 치유력을 표현한 작품인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 발표되었다. 나는 무척 늙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과 친근하다. 유일한 bus이다. 함께 다닐 때도 있었다. 오늘처럼 서늘한 바람이 선들거리는 가을철에도 겨울철에도 함께 다니었다. 포근한 눈송이 내리는 날이면 죽음과 더욱 친근하였다. 인자했던 어머니의 모습처럼 그리고는 찬연한 바티칸 시스틴의 한 벽화처럼 전정 문학사상 1984년 11월 자신이 무척 늙었다고 말했으나 이때 그의 나이 63세다. 그러나 일생을 방랑과 병고에 시달린 이 실황의 낭비는
육체적으로 무척 늙어 죽은가 벌써 3을 나이라고 했다. 이 작품 뒤에 붙은 시인의 말에 익어가는 가을 햇볕 속에 작고한 선배님들이 반갑게 아른거린다라는 구절이 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문장이다. 익어가는 이라는 말은 자신이 죽음에 다가가는 것을 일종의 삶의 완성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암시한다. 반갑게라는 말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죽음의 곳이 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죽음은 서늘한 바람이나 포근한 눈송이처럼 친근하고 아름다운 전경으로 다가와 그의 벗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가 어머니다. 인자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에게 그런 안식의 능력을 주었다. 그는 어머니의 인자 모습을 바티칸 시스틴이 한 벽화와 동일화했다. 마켈론젤로를 위시하여 많은 예술고들이 장식한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 중 어떤 것을 지칭했는지 알 수 없으나 짐작컨대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운 형상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인간의 고통을 감싸 안는 성모 마리아의 형상으로 성화된 것이다. 그 형상이 그를 죽음의 불안에서 구원하여 아늑하고 친근한 지평으로 안내한다. 그는 어머니의 손길로 구원받은 것이다. 어머니의 웃음은 담시에서 장님의 착한 웃음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장님들은 언제나 착하게 보였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지팡이와 함께 하늘을 향해 웃음 짓는다. 가파른 계단은 조심스럽게 내려오면서도 지팡이와 함께 하늘을 향해 웃음 짓는다. 장님, 문예 중앙 1982년 여름호. 왕의 일반의 배경인물로 등장했던 장님이 여기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장님이라고 무조건 착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시인이 인식한 착함의 기준은 그들의 웃음이다. 실제로 장님들을 간절해보며 웃음을 잘 짓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웃음을 짓는다.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웃음으로 피어나는 것이리라. 여기서는 어려운 일이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 일과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는 일로 제시되었다. 지팡이에 의존하여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장님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웃음을 짓는다. 지팡이와 함께라고 한 것은 장님을 가파른 계단에서 잘 지켜준 지팡이와의 동질감을 표현한 것이고, 하늘을 향해를 넣은 것은 지상의 일을 관장하는 하늘에 고마워한다는 뜻을 담은 것 같다. 하늘에는 청징한 공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착한 장님과 직통하는 대상이 하늘이라고 본 것이다. 가파른 계단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로를 연상시킨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어떤 난간에 부딪혔을 때 하늘을 향해 웃음 지은 일이 있는가? 모든 것을 구비한 우리들은 상을 찡그리는데 앞을 못 보는 장님은 우리로 웃음을 짓는다. 그러니 그들이 언제나 착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자세에 대한 표현이다. 고귀한 인정. 장편 신문화 1975년 9월 조선 총독부 시절 거지 장님 부모를 이끌고 와 10전짜리 동전 2개를 내밀며 부모의 생일 밥상을 주문한 거지 소녀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극빈자들이 살았던 청계천변에 있는 10전 균일의 밥집이니 허름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지 소녀에게는 10전짜리 동전 2개가 적지 않은 돈이었을 것이다. 거지 소녀가 어부이를 위해 그 돈을 구하고 태연히 밥상을 주문한 모습이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김종삼은 이 일화를 간단히 압축하여 한편의 시를 엮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가난한 가족의 사랑, 보통의 일상 속에 피어난 인정의 고귀함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가난 속에 들지 않고 꽃을 피워 세상을 밝히는 인정의 고귀함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작품은 안나를 위하여다. 남편에게 가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돈이 아무리 들어도 남편의 산소호흡기를 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가난한 아낙네의 모습을 담담히 서술한 작품이다. 나는 입원하여도 곧 죽을 줄 알았다. 10여일 여러 갈래의 사경을 헤매이다가 살아나 있었다. 현기증이 심했다. 마시를 타내기 시작했다. 시체실 주위를 회하거나 죽어가는 사람의 침대 옆에가 죽어가는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긴 복도를 왔다 갔다 하였다. 특별치료 병동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놀러가곤 했다. 시체실로 직결된 후문 옆에 있었다. 중환자실 후문인 철문이 들그덩 소리를 내리며 열리면 모두 후다닥 몰려나가는 곳이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이었다. 한 아낙과 어린 것을 아는 여인이 나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나는 냉큼 손짓으로 인사했다. 그들은 차츰 웃음을 짓고 있었다. 말벗이 되었다. 거인 살아나야만 한다고 하였고 오래된 저혈압인데 친구분들과 술 추름하렸다가 쓰러졌다.
산소호흡 마스크를 입에 댄 지 이틀이 지나며 산소호흡기 사용료는 1시간에 5,000원이며 보증금은 3만원 들어놨다며 팔려고 내놓은 환자집이 팔리더라도 진료비 절반도 못 된다며 살아나 주기만 바란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반겼다. 그들도 나를 그랬다. 19일 동안이나 50불면이 되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뭘 그러느냐고 큰소리치면 그들은 그저 만면에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며칠이 지난 새벽녘이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어두운 계단벽에 기대고 앉아 잠든 안악이 낯익었다. 가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이가 생존할 때까지 돈이 아무리 들어도 그이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떼어서는 안 된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되풀이하여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앞날을 향하여. 신상 1978년 8월. 마지막 부분에 조용히 말한다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적은 것이 인상적이다. 그만큼 시인은 여인의 조용한 어투에서 무엇보다 강한 의지를 읽어온 것이다. 이 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 조금의 꾸밈도 없고 수사도 없다. 그런데도 어떤 화려한 표현보다 감동을 준다. 시인은 심각한 병이 도저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다 살아났다. 중환자 보호실에서 어린 것을 아는 여인과 말벗이 되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으며 그녀는 남편의 치료비에 쓰려고 그들이 살 때 판자집을 내놓았으나 그것이 팔려도 치료비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말한다. 그래도 살아나 주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며칠 후 여인을 다시 만났을 때 여인은 남편에게 가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산소호흡기를 뗄 수는 없다고 되풀이해서 조용히 말한다. 시인은 조용히 말하는 여인의 태도에서 그 내면에 담긴 힘과 아름다움을 본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시로 옮겼다. 어부 1975년 9월에 나오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는 구절의 의미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된다. 고통의 삶을 헤쳐온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진짜 희망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인의 태도에 자극을 받아 그도 다음처럼 생의 의지를 되찾았는지도 모른다.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길에서 깨어난 후 삶의 의욕을 되찾는 길말 부분이다. 자동차 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아무거나 먹고 싶어졌다. 닥치는 대로 먹었다. 아침이다. 이틀 만에 깨어난 것이다. 고대인 걸음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아침. 문학사상 1979년 6월. 이 시의 마지막 시행이 앞으로인 것도 앞날을 향하여와의 연관성을 시사해준다. 그는 죽음의 인접지대에서 간신히 소생하여 삶의 의지를 다시 찾고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는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고통 속에 희망의 샘물을 찾는 그의 의지가 눈물겼다. 소년기에 논일던 그 동둑 아래 호숫가에서 고요의 피아노 소리가 지금도 들리다가 그친다. 먼 사이를 두었다가 덤프기던 덤프기 소리도 지금도 들리다가 그친다. 나는 나에게 말한다. 죽으면 먼저 그곳으로 가라고. 걸짓기 심상 1980년 5월. 죽으면 먼저 그곳으로 가라고 라는 마지막 시행은 가슴 아프지만 조용하고 아름다운 정경이 되주시는 평안을 소망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어린 시절에 고요한 호숫가에 울리던 희미한 피아노 소리 멈추는가 하며 다시 들리던 덤프기 소리 속에 그는 살고 싶었다. 그 위에 그가 바란 것은 별로 없었지만 실황의 낙백의 영혼에게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아름다움의 깊은 뿌리. 그는 건강을 조금 회복한 후 그러한 소망을 다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두 편 다 음악과 관련되고 가난하거나 불행한 사람이 등장하며 아름다움의 깊이에서 평안을 간직하려는 소망을 담고 있다. 그중 한 편은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의 작품이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 누구나 살아가고 있으니 즐겁기만 하다. 껌 팔려 다니는 꼬부랑 할머니도 살아가고 있으니 마냥 즐겁기만 하다. 열 며칠 전 내가 누운 병실 천정과 복도와 식재실에서 내 죽음의 짙은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나는 지금 달리는 차량 속에 앉아있다. 남산 도서관 앞을 지나고 있다. 요한 에세이의 칸다타가 듣고 싶구나. 나무의 무리도 슬기롭다. 세계의 문학 1983년 여름호. 모차르트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은 단순한 아름다움의 곡지였을까? 무슨 말이 담겨져 있을까? 분명 담겨져 있을까? 그 아름다움의 깊은 뿌리는 아름다운 동산의 설정이었을까? 모든 신비의 보시였을까?
그 아름다움의 깊은 뿌리는 불행한 이들을 위해 생겨났을까? 아름다움의 깊은 뿌리, 세계의 문화 1984년 가을. 이 두 편은 전집에 수록되지 않았다. 믿음사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1982년을 낸 후 믿음사에서 간행하는 세계의 문학의 작품을 몇 편 발표했는데 그 작품들이 전집에 수용되지 못했다. 나무의 무리도 슬기롭다는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남산 도서관 앞을 지난다고 했으니 많은 나무를 보았을 것이고 나무는 생명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니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이 시의 깊은 뜻을 의미할 수 있다. 죽음의 짙은 냄새를 풍기던 사람이 누구나 살아가고 있음이 즐겁기만 하다 하고 말한 것이 이채롭다. 죽음에서 수생한 것이 무척 즐거웠던 것일까? 삶의 의욕을 되찾은 것 같아 우리들의 마음도 넉넉해진다. 가난한 인물로 끈팔려 다니는 꼬부랑 할머니를 등장시킨 것은 김종삼의 오랜 관행이다. 그는 가난한 소녀 가난한 오빠에게 관심을 보였다. 삶의 의욕은 음악의 아름다움과 연결된다. 인간다운 아름다움의 기표를 보여주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이다. 유한에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가리킨다. 바흐의 집안에 음악가가 많기 때문에 구분에 부를 때에는 세바스찬을 넣는다. 바흐라는 성보다 요한 세바스찬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은 친근감의 표현일 것이다. 남산 숲길을 버스를 타고 종단하니 바흐의 경건한 성악곡이 듣고 싶었을 것이다. 아름다움의 깊은 뿌리는 모차르트의 해주곡을 제시했다. 높은 음량이 가능한 플루트와 저음의 공명음을 내는 하프가 조화를 이룬 모차르트의 해주곡은 22세 때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밝고 경쾌하고 화사한 곡주로 유명하다. 시인은 그 곡의 단순한 아름다움 외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궁금해한다. 분명 담겨져 있을까라는 시행에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확신과 담겨진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복합되어 있다. 아름다운 동산이나 신비의 벗을 넘어서는 또 다른 깊은 메시지. 그것은 마지막 시행에 담긴 그 의미였을 것이다. 불행한 이들을 위해 생겨났을까라는 의미. 이 구절은 불행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모차르트의 청아한 악곡이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줌을 말하는 것이다. 그 자신도 병고와 죽음의 불행에서 이 곡을 듣고 아름다움의 깊은 뿌리를 만나고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이처럼 김종삼은 종교적 경건성과 음악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고통을 달래고 평화의 소망과 인정의 아름다움으로 힘든 세상의 길을 걸어갔다. 진정한 시인의 길, 인간을 위한 물 몇 통. 김종삼의 시 물통은 본적지와 12연계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의 원형은 핸델시 1호 1962년 6월에 발표한 구고라는 작품이다. 전에 써둔 원고라는 뜻으로 구고라고 표시했던 것이 제목으로 오인되어 발표되었을 것이다. 핸델시 1호를 창간 편집한 사람은 전봉건인데 그 피원고를 구하다 보니 김종삼의 초고 상태 원고를 실은 것 같다. 이 지면의 초상 실존이라는 작품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이 작품도 시집에 수록되지 않았다. 참고를 위해 구고를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머나먼 항야의 한복판 여턴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위엔 희미한 푹 소리만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뭘 맨날 길에다 준 일밖에 없다고 머나먼 항야의 한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위에선 구고 전문. 이 시의 이열은 처음에는 앞에 있다가 퇴고할 때 뒤로 옮겼는데 초고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이렇게 아까 뒤에 동일하게 배치된 형태로 기재된 것 같다. 1년에 하여금 따오엔으로 된 것은 끝년에 하여금 따오에선으로 수준된 것을 보면 그런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본적지에는 위의 형태처럼 행이 구분되어 수록되었는데 12연계에는 행이 이어진 상태로 수록되었다. 그 후에 시전집들이 12연계 수록본 형태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것은 정본으로 삼는다. 희미한 풍금 소리가 툭툭 끊어지고 있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에다 준 일밖에 없다고
머나먼 항야의 한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용용한 날빛으로 하여금 땅 위에서 물통선물. 어디선가 풍금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글짓기에 나온 피아노 소리처럼 희미하고 끊이짐이 있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평화의 메시지 같다. 사인에 나오는 얕은 하늘과 유명한 날빛은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하늘 아래 펼쳐진 것은 머나먼 광야지만 나지막한 하늘과 유명한 날빛이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지막 형의 하여금 땅 위에서는 의미의 맥락으로 볼 때 앞이 두 연에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저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땅 위에서 무엇을 하이느냐는 물음을 던지자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매통 기르다 준 일을 했다고 대답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기서 인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 같다. 그것은 인간 세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즉 인간 세상에서 인간다운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매통을 기르다 주었다는 것이다. 김종삼의 경우 그것은 시 쓰는 일이다. 방송국에서 음악을 틀어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을 리는 없다. 이 시를 쓸 당시에 그는 자신의 시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가 1962년 발표작이라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이 시기 그의 작품은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데 이 작품은 비교적 명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김종삼은 우회적인 어법을 적게 사용해서 자신의 속뜻이 찌트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름과 사이는 그가 적게 사용한 언폐의 어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배치된 이형과 삼재는 자신의 메시지를 상당히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인간을 찾아다니며 라는 구절은 윤리의식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그의 사문 이 공백을 52인 시집 1967년에는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의 잔등에 붙은 불을 꺼주는 장면을 상상했는데 인간을 찾아다니며 단기 메시지는 그거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매통 기르다 준 일이 곧 시 쓰기라면 그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때 그는 시 쓰는 일을 헌신적인 사랑의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의식은 술에 탐닉한 자주와 방랑의 세월 속에서도 그의 시에 그대로 잠복해 있었다. 나의 직업은 시가 못된다. 구고로부터 10년쯤 지난 후 그는 올패를 발표했다. 올패가 제목에 들어간 작품이 4편이었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다. 올패는 죽을 때 나의 직업은 시라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만든 얘기다. 나는 죽었어도 나의 직업은 시가 못된다. 우주복철은 월 속에 둥둥 떠있다. 귀한 시간 미저. 올패 심상 1973년 12월. 올패는 고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로 하프의 명운이다. 그는 죽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프를 방패로 삼아 저승에 다녀오는 행적을 보여 사랑의 헌신자로 알려져 있다. 음악과 사랑의 요소가 결합되어 후세의 시인의 아이콘으로 전해졌다. 그 올패가 죽을 때 자신의 직업이 시라고 했다는 얘기는 화자의 언급대로 후세 사람들 어쩌면 시인 자신이 만든 얘기일 것이다. 그것을 서두에 언급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다. 나는 죽었어도 나의 직업은 시가 못된다가 그것이다. 누군가는 시의 일생을 바쳐 시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신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시인이 못된다는 고백이다. 이러한 자기 부정의 화법을 그는 말년까지 이어갔다. 마지막 년은 시를 직업으로 갖지 못한 자신의 어정쩡한 상태를 무중력 상태로 둥둥 떠있는 우주인에 비유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무중력의 공백지대에 둥둥 떠서 돌아올 줄 모르는 미지의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귀한 시간 미성인 우주복 차림에 미하는 시인을 유보한 상태로 떠 있지만 시인을 부정할 수는 없는 존재다. 언젠가는 시의 자리로 귀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가 직업인이라고 생각을 하건 안 하건 시를 계속 쓰는 이상 우주복을 벗고 돌아와야 한다. 그 귀환의 작각성이 다음과 같은 시를 낳게 했을 것이다. 담배 붙이고 난 성냥개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붙어도 흔들어도 꺼지지 않는다. 손가락에서 떨어지지도 않는다. 새벽이 되어서 꺼졌다. 이 시간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느냐다. 못 하나 변변히 한 것도 없다. 오늘은 찾아가 부리라. 사해를 향한 아담 길을 지나 거기서 내 줄의 걸을 감지하리라.
유카리나 나무 하나. 시작 노트. 현대문화 1978년 9월. 첫 행에 나오는 끄지지 않은 불은 끄지지 않은 창작의 의욕을 암시한다. 새벽까지 창작에 몰두하다가 겨우 한 편의 시를 완성한 것이다. 창작의 불씨가 가라앉은 새벽의 화자는 자기 반성을 한다. 그 반성의 의미는 올패에 연결되지 않고 물통에 연결된다. 무엇을 하며 살아왔느냐는 질문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과 같다. 죽었어도 나의 직업은 시가 못된다는 부정적 자세는 일단 이 질문에서 배제된다. 새벽의 창작의 힘을 얻었은지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분명히 제시한다. 사해로 향한 아담 길을 지나 몇 줄의 글을 감지해 보겠다는 것이다. 사해가 죽음의 바다라면 아담 교훈은 아담이 인류의 시초라는 점에서 원초적인 생명의 다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죽음이 이르겠지만 생명의 다리를 걷는 어떤 궁극의 지점에서 몇 줄의 글을 감지해 보겠다는 뜻을 내세웠다. 이 말은 간단한 말에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써서 계시를 얻겠다는 뜻이다. 그 계시를 유카리 나무 하나로 지각된다. 그는 의도적으로 간지와 말했을 창작의 꽃밭에서 몇 줄의 글을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요는 분명하다는 뜻이 아니라 멀다는 뜻이다. 유칼리 나무는 100m 이상 자라난 진 초록의 상록 규목이다. 싱싱한 초록빛의 높은 나무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은 멀고 아득한 행상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창작의 계시를 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하튼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 준 일이 여기에서는 요연한 유칼리 나무 하나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타자에 대한 시혜적 자세가 자신을 구원하는 정화의 이미지로 바뀐 것이다. 나의 직장은 시. 다음의 작품은 자기 구원의 정화가 더욱 발전되어 치열한 창작의 의지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 비시일지라도 나의 직장은 시이다. 나는 진돗개비 날리는 질작한 주변이고 가동 중인 기포 가리만치 기포가는 스스로 자신이 쉬는 시간이라고 말한 시인이 그렇다라는 강한 긍정의 의사와 함께 나의 직장은 시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채로운 일이다. 나의 직업은 시가 못된다고 한 올패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는 둥둥 떠있던 우주의 무주령 상태에서 시인의 자리로 분명히 귀환한 것이다. 그 직장은 비록 진돗개비 날리는 질척한 밴두리에 있지만 밤에도 쉬지 않고 철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단조, 공창 등의 용어는 무겁고 험한 철물을 다루는 작업장의 용어이다. 여기에 나오는 헛곤이라고 읽어야 할까, 결국이라고 읽어야 할까.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제자, 신풍도 1959년이 따로 있는데 작품의 내용은 위의 시와 관련이 없지만 유사한 구절이 나온다. 날이면 쌓이는 진돗개비가 부질이 없는 기쁘지리만큼 기포가 든 굴곡이라는 구절도 나온다. 이에 헤어날 수 없는 10년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봐 10년 깊은 계곡이라는 뜻으로 파악된다. 곡은 결로도 읽고 모자란다는 뜻의 흠으로도 읽힌다. 여기서 깊이 파인 계곡의 뜻으로 보면 약절부 결국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 시행의 의미는 계속 이어지는 철학 작업을 통해 깊이 파인 계곡이 더욱 깊어지고 그만큼 시창조의 깊이 심오한 깊이로 하강한다는 뜻이다. 뜻밖의 치열하고 처절한 시정실의 분투를 표현한 것이다. 그는 무력한 방랑자로 생활의 현장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이루고자 한 시의 계곡은 이렇게 웅숭 깊었다. 육체의 질병으로 죽음의 계곡에서 깨어난 후 그는 시의 앞날을 예감하며 창작의 고삐를 잡으려 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건재하다. 다시 말해 누구보다도 더 힘차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생각이 헛되지기 전 거기에 대비 무엇인가를 감지해내야만 하겠다. 전정 신동아 1982년 4월. 나는 지금 살아있다, 건재하다 라는 첫 행위는 죽음에서 소중한 기쁨이 담겨있다. 모처럼 생의 의욕을 다시 느낀 것이다. 누구보다도 더 힘차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의 의욕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만성간경변을 앓는 그에게 힘차게 살아가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어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이 그의 상태를 정확히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후의 문맥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내고 싶어하는 그의 심정만은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이 멀지 않은 것 같으나 무언가를 이룩하고 싶을 때 조바심이 온다. 그 조바심은 다시 좌절을 안길 것이다. 소망과 실행과 좌절로 이어진 생애 과정의 그를 다시 엄주탄력으로 몰아갔을 것이다.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시인은 생각이 헛되지기 전이라는 말을 썼다. 자신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인이기에 거기에 대비 무엇인가를 감지해내야만 하겠다고 썼다. 무엇을 감지해내겠는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시 쓰는 일밖에 없다. 그는 시를 써야 했다. 그의 생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시 쓰는 것 외에 그가 할 일은 없다. 안진뱅이 한 그루의 나무. 이와 비슷한 시기에 쓴 작품에서 진실을 찾아야겠다는 말을 한다. 도덕적인 인생 담론을 기피하던 그가 영화감독 전창근 선생을 내세워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진실을 찾아야겠다. 전창근 선생님은 이 나라에서 진실을 찾으시던 유일의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전창근 선생님 중의 중앙 1982년 여름호. 그가 이 나라에서 진실을 찾던 유일한 거인으로 거명한 전창근은 누구인가? 그는 일제강점기에 영화계에 투신하여 상해에서 중국인으로 가장하여 영화활동을 벌였으며 상해가 일본군 수중에 들어가서 귀국하여 국책영화 복지만리를 감독했는데 베일사상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민족주의적 기품이 뚜렷한 자유만세,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 백본 김구선생 등의 각본 제작 연출을 맡았다. 김종삼은 특이하기에 전창근을 예청하며 그가 유일의 거인이라는 사실은 저만 알고 있다고 했다. 그가 특정 인물을 예찬한 것도 아주 드문 일이며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다고 한 것도 특이한 일이다. 김종삼은 영화나 연극의 음악을 맡아 제작에 관여했기 때문에 전창근 감독과도 함께 활동했을 것이다. 그때 어떤 일로 전창근에게 감동을 받고 진실을 추구하는 거인이라는 인상을 깊이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니 김종삼이 무엇을 진실의 추구라고 보았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이 나라에서 진실을 찾으시던 이라는 구절로 보아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사람들에게 전창근의 진실이 알려지기를 바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나라의 진실에 해당하는 장점에 대해 왜 저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는지 아쉬운 일이다. 여하튼 진실을 찾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그것을 시로 썼으니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시에서 진실을 추구한다는 계리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한 꼴짜기에서 안진뱅이 한 그루의 나무를 보았다. 잎새들은 풍성하였고 색채 또한 찬연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이라지만 한 꼴짜기에서 세계의 문학 1982년 여름호. 이 시는 길이가 짧지만 안진뱅이 한 그루 나무의 상징성과 마지막 시행의 암시적 기능에 의해 그야말로 풍성한 의미를 자아낸다. 안진뱅이 한 그루의 나무는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을 비유한 것 같기도 하다. 그냥 키 작은 나무를 서술한 것으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나무는 키가 작아도 풍성하고 찬연한 잎을 피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시가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은 잠깐이라지만 이라는 마지막 시행 때문이다. 마지막 시행을 빼고 읽으면 이 시는 그냥 평범한 줄거리 되어버린다. 한 꼴짜기에서 안진뱅이처럼 다짐하건 한 그루 나무를 보았다. 모양은 작아도 잎새가 풍성했고 색채 또한 천연했다. 이런 내용이라면 여기서 복합적인 현상을 일으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짧은 산문을 시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마지막 시행의 힘이다. 마지막 시행에 의해 이 글은 빛나는 시의 윤기를 지니게 된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이라지만 이라는 하나의 시행은 앞에 서술된 말의 구문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문양을 새겨 넣는다. 연상되는 의미를 자유롭게 떠올려보자. 안진뱅이 한 그루의 나무는 비록 작아도 풍성한 잎새와 찬연한 색채를 보여주지만 인간은 그러지 못한 존재에서 아쉽다는 뜻일까? 인간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그래도 작은 나무에서 풍성한 잎새와 찬연한 색채를 바라보는 순간은 아늑하고 감미롭다는 뜻인가? 인간의 생명은 잠깐이라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을 살아도
저 나무처럼 풍성한 잎새와 찬연한 색채를 보여줄 수는 없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한 사유의 연세를 촉발해주는 장치가 바로 마지막 시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시행은 안진뱅이 나무처럼 짧지만 매우 힘이 센 시행이다. 풍성한 잎새와 찬연한 색채를 감추고 있다. 이 시에 나오는 안진뱅이 한 그루 나무는 병고와 가난에 속에 살았던 김종삼 자신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는 짧은 생애 속에 풍성한 잎새와 찬연한 색채를 지닌 시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펼쳐 보였다. 김종삼은 안진뱅이 나무를 자신의 분신으로 바라보며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 속에 풍성한 잎새와 찬연한 색채의 시묶음을 빚어내기를 소망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이 시행은 자신의 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각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그러한 시에 대한 각성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의 표제작인 다음 시에 이어진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의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언어의 세공을 가하고 의미의 가닥을 베베 꼬아서 만든 야릇한 형태의 구조물이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의 어법에 어리둥절해야 할 것이다. 비유도 하나 없이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을 진술한 것이 어떻게 시가 될 수 있느냐고 의아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시는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좋은 시는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매끄럽게 빚어진 도자기 위에 정교하게 짜인 수제품만을 좋은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젊은 토끼 같던 투박함의 날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김종삼의 순정한 밤, 그 아릇한 빗살무늬가 떠올라 가슴이 메어진다. 우리 마음에 파문을 일으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고양시키는 시가 좋은 시가 아니라면 어떤 시가 좋은 시란 말인가? 이 시를 제대로 읽으려면 김종삼의 마음의 향유에 우리의 보폭을 맞추어 현상학적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이 시는 1982년 9월 20일에 간행된 같은 여름에 이름의 시집 맨 끝에 수록되었다. 아마도 시집을 내는 그 시점에 창작되었을 것이다. 1982년이면 시인의 나이 61. 1951년 피난길에 처음 시를 구상하여 써두었다고 했으니 시를 쓴 지 30년쯤 되는 해다. 30년 동안 시를 써온 시인에게 시가 뭐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시인이 아직 되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강석경가의 대담에서 그는 내 시 그게 어디 시입니까? 라고 하며 자기 같은 사람이 시인이라 불리니 한국 문단도 썩었다고 했다. 이러한 냉수와 부정의 태도는 전쟁의 참상과 전후의 폐해를 체험한 떠돌이 신앙민의 허무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30년 동안 시를 써온 시인이 스스로 시인이 못된다고 말하는데 뭐 가슴을 찌르게 한다.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쉽게 쓰여진 시. 나는 윤동주의 순정한 고백이 떠오르기도 한다. 요즘은 모든 것이 가속화되어 덩달한 지 1년이 지나면 시집을 내고 10년이 지나면 시에 통달한 듯한 태도를 취한다. 거기에 비하면 허무주의의 바탕을 둔 김종삼의 엄격성은 세속에 대한 거부, 현실에 대한 비타입적 결벽성을 나타낸 것이다. 시인이 못된다고 고백한 화자는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어 남대문 시장에 이른다. 이 보행 코스는 실제 김종삼의 보행 코스를 말한 것이다. 그는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어서 점을 무릎에 남대문 시장에 이른 것이다. 남대문 시장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금은 백화점과 외국 관광객을 위한 쇼핑몰이 가득하지만 80년대 초까지는 전형적인 서민시장이었다. 시장 입구에서 여러가지 값싼 먹을거리가 자판에 놓여 있었다. 거기서 좀 들었으면 자파나 의류를 파는 가게와 리아카가 모여있다. 어떤 상인은 리아카 위에 올라서서 골라를 현발하며 속옷을 팔았고 어떤 상인은 무조건 1,000원 무조건 1,000원을 외치며 바지를 팔았다. 타이어 튜브 같은 것을 하체에 두르고 바닥을 몸으로 기어다니며 각종 물품을 파는 불구의 상인도 있었다. 이 사람들을 보며 김종삼은 바로 이 사람들이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하고 맹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슬기로움이라는 것도 어디서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량하고 인정스러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는 점을 그는 분명히 하였다. 그러니까 김종삼에게 시인은 시를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지내야 할 덕성을 올바르게 갖춘 사람이 시인이다. 인간다운 아름다움의 내면세계 연주애를 간직한 사람이 시인인 것이다. 남대문 시장 사람들이 가난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약자에 불과하지만 부유하고 힘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면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이다. 이 속에 담긴 김종삼의 속뜻은 무엇인가? 나는 이 시의 심층에 시인의 대단한 자존심이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시인이 못된다고 얘기했지만 남대문 시장 안에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 빈대떡을 사먹음으로써 어느덧 그들의 일원이 된 것이다. 금방 양장본으로 문학전집을 내는 시인은 못되지만 세상의 알파이자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면 진정한 시인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는 분명 진정한 시인의 자리에 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가난과 팽교에 시달리지만 어느 이름난 시인보다 내가 더 진정한 시인이라는 자긍의 역설이기도 하다. 불쌍한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아들 넷을 낳았다. 그것들 때문에 모진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 아우는 비명에 죽었고 형은 64세 때에 죽었다. 나는 불치의 지병으로 여러 번 중태에 빠지곤 했다. 나는 속으로 치열하게 외친다. 부인터 공동묘지를 향하여 어머니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세상에 남길 만한 몇 줄의 글이라도 쓰고 죽는다고. 그러나 아직도 못 썼다고. 불쌍한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머니 문해 중앙 1983년 가을로 이 시는 그가 병고에 시달리며 몇 차례의 자살 기도까지 보낸 마지막 단계의 쓴 시다. 한 번도 치열한 육성을 들려준 바 없는 그가 언제나 나직한 풍경의 변만을 들려주던 그가 여기서는 치열하게 외친다고 했다. 죽음을 예감하며 이미 죽음의 세계로 간 아우와 형을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리며 세상에 남길 만한 몇 줄의 글을 써야 한다고 그래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다. 그러나 이 울부짖음도 속으로 외친다고 그는 적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속으로 뭉쳐 넓은 겉으로 울부짖는 사람이 아니다. 전 창건의 진실도 혼자만 간직할 뿐 그 사연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이 시를 발표하고 1년 남짓 지난 세상을 떠났으니 이 시는 창작의 의욕을 밝힌 그의 마지막 시이기도 하다. 이 시를 쓴 때로부터 20년 전에 쓴 구고 물통을 함께 읽으면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 주니를 추구하던 그의 일상이 그의 뜻대로 실현되지 못했으면 마음의 통증을 느낀다. 그는 세상에 남길 만한 몇 줄의 글을 아직 못 썼다고 그 글을 쓰고 죽고 싶다고 외쳤다.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에게 고생으로 살아온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며 창작을 향한 백조의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 남길 만한 몇 줄의 글을 위해 순사할 수 있음을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평생 소외된 약자였고 삶의 변방에 서서 그늘을 노래한 사람이었다.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건네주길 원했고 죽음의 세계를 넘어선 생명의 나무를 꿈꾸고 밤을 새워 세상에 남길 시를 쓰길 원했다. 그러한 자기 욕망의 한쪽에는 세상에 버림받은 실패자로서의 낭패감이 상승의 의욕을 낚아채기도 했다. 그의 내면은 자멸과 신생이 교차하는 아이러니의 공간이었다. 그 고통의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시가 창조된 것은 그의 말대로 기적이고 축복이다. 이 기적과 축복의 시가 1950년대 막장 같은 폐허의 시대에서 1980년대 신기루 같은 허영의 시대까지 펼쳐졌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의 굴주를 반영함과 동시에 폐허와 허영 사이에 펼쳐진 시대의 굴곡까지 반영한다. 김종삼의 시는 그런 시대적 상징을 내포한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이라지만 그의 시의 빛은 천년하고 뜻은 풍성하다. 14살 때 읽은 술래잡기에서 비롯된 김종삼 시 읽기가 여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 47년의 세월이 흘렀고 철없던 중학생은 반백의 노 교수가 되었다. 김종삼의 시는 생애 여러 고비에서 나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다. 다음에 또 어떤 글을 쓸지 모르지만 김종삼의 시를 새롭게 찾아 읽으며 쓴 글을 여기서 마친다.